그러면 귀신처럼 창백해지면서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으며 눈 아래에 넓게 다크서클이 생겼고 내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항상 내 손이나 허리띠 혹은 셔츠를 붙잡고 마치 애완견처럼 집안에서 나를 졸졸 쫓아다녔다. 그런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최소한이라도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접촉이 없을 때면 그녀는 난 무너져버릴 것 같아 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고통받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나도 괴로웠다. 때로 그녀는 너무나 큰 불안에 사로잡혀 혼자 화장실에도 가지 못했다. 그러면 창피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동안 손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를 엄습하는 공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 끔찍한 것이 그녀를 쓰러뜨려 갈갈이 찢어버릴 것 같다는 막연한 이미지나 느낌 혹은 예감이나 추측일까?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게 있어. 대개 몇 시간씩 지속되는 공포에 시달릴 때면 그토록 대담한 성격인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도 없는 허약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내 무릎에 앉히고 내게 기대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무엇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절망감에 벌벌 떨며 나를 붙잡고 한숨 내쉬는 걸 느꼈다. 잠시 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깨어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해졌다. 나는 프티클라마르의 병원으로 돌아가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 말만 나오면 그녀가 벌컥 화를 냈기 때문에 더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신체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지냈지만 거의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심지어 침대에 함께 누워 있어도 그녀는 최소한의 안정감도 얻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모든 것을 잊고 쾌락에 몰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심리적 공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었고 강도도 약해졌다. 이제는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고 거의 평범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결코 평범한 여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완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녀의 성격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작은아버지는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 동안 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 번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나쁜 소녀에게 안부를 전했고 그녀를 가족으로 맞게 되어 기쁘며 자기를 보러 그녀가 언젠가 리마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이 파리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결혼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의 조그만 탁자에 올려놓았다. 결혼식을 마치고 구청에서 나와 팡테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대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작은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끔 대화는 몇 시간씩 이어졌다. 우리는 페루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평생 열성적인 벨라운드 지지자였지만 두 번째 벨라운드 테리 정부에는 실망했다고 애석해하며 털어놓았다. 벨라스코 알바라도 군사 독재가 몰수했던 신문사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되돌려준 것을 제외하고는 페루 사회를 더욱 가난하고 분노하게 만든 엉터리 개혁 정책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탓에 다음 선거에서 APRA가 이기게 될 것이었다.
조카 알베르토 라미엘과 달리 작은아버지는 알란 가르시아에게 아무런 환상도 품지 않았다. 나는 내가 태어났지만 갈수록 되돌릴 수 없이 멀어지던 나라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작은아버지처럼 기본적으로 점잖은 남녀들이 평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꿈꾸고 페루를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부유하고 민주적인 근대사회로 만들고자 한 사람들이 많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몇 번이나 좌절했으며 작은아버지처럼 망연자실한 채로 늙은 나이에 이르렀고, 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뒷걸음치고 왜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많은 차별과 불평등과 폭력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네가 유럽으로 간 건 잘한 일이야, 조카. 그는 길게 자란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그 말을 후렴구처럼 반복했다. 정전과 폭탄 테러와 납치가 밥 먹듯 일어나는 이곳에 있었다면 네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거라. 이곳의 청년 실업 문제는 너무 심각해. 저는 그게 잘한 일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작은아버지. 예, 저는 멋진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빼면 저는 뿌리 없는 사람, 유령이나 다름없어요. 프랑스 여권이 있으니 프랑스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코 프랑스 사람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항상 이방인이니까요. 저는 이제 페루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파리에서보다 더 이방인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도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마 대학의 설문조사에서 제일 큰 바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젊은이의 60%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단다. 거의 대부분은 미국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유럽이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골랐어. 여기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 좋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 있겠니? 모국이 일자리는커녕 아무런 기회도 제공하지 못하고 심지어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알베르토를 높이 평가하는 거란다. 그는 미국에 남아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페루로 돌아와 자신의 온 영혼을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가 그런 결정을 한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는 널 몹시 존경한다. 너도 알지, 리카르도? 네, 저 역시 그를 높이 평가해요. 게다가 그는 성격도 아주 좋아요. 알베르토 덕분에 리마의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백만장자의 얼굴과 빈민가의 얼굴을 모두 보았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알베르토가 나를 찾는 전화였다. 삼촌, 아르키메데스 노인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말했던 방파제 건설자요. 물론 만나보고 싶지. 나는 흥분해서 대답했다. 라푼타 지역에 방파제를 건설 중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구청 기술자 치초 카네파가 제 친구예요. 내일 아침 어떠세요? 8시에 모시러 갈게요. 너무 이르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저는 겨우 50살인데 아주 늙어버린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 나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알베르토는 작은아버지의 조카니까 사실은 제 사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저를 삼촌이라 불러요. 저를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여기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란다. 작은아버지는 웃었다. 파리에 사는 너를 존경하기 때문이야. 그 도시에 산다는 건 그에게 일종의 보증수표거든.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뜻인 거지. 다음날 아침 알베르토는 시계처럼 정확하게 8시가 되기 전에 칸톨라오 해변과 라푼타 방바제 작업의 책임 기술자인 카네파와 함께 호텔에 도착했다. 카네파는 선글라스를 쓴 중년한 남자였고 커다란 맥주통처럼 배가 불룩했다.
그는 알베르토의 차에서 내려 내게 앞좌석을 양보했다. 두 기술자는 청바지와 스포티한 셔츠에 가죽 재킷을 걸친 반면 나는 양복과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캐주얼한 의상을 입은 두 남자 옆에 서자 나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르키메데스 노인을 보면 깊은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카네파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알베르토는 그와 친한 듯 그를 지초라고 불렀다. 정말 멋지게 미친 작자죠.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는 마법사예요. 대단한 이야기꾼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은 녹음해놔야 해요. 정말 훌륭한 이야기꾼이거든요. 알베르토가 맞장구쳤다. 그가 들려주는 방파제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항상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를 정도예요. 난 네가 한 얘기를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알베르토. 내가 말했다. 네가 날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바다에 방파제를 세우는데 기술자보다 마법사가 더 필요하다니. 믿으셔야 합니다. 지초 카네파가 복수를 터뜨렸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저일 겁니다. 아주 쓰라린 경험을 했죠. 나는 그에게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나는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서로 편한 말투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해변도로를 따라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있는 막달레나와 산미겔로 향했다. 왼쪽으로 안개에 덮여 반쯤 가려진 거친 바다가 보였다. 아직 겨울이었지만 몇몇 서퍼가 고무옷을 입고 파도를 탔다. 바다에서 조용히 서핑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몇 사람은 팔을 들어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지초 카네파는 방금 전에 우리가 지나온 코스타 베르데의 방파제를 건설할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끝에 기둥이 서 있는 일부만 세워진 방파제였다. 미라플로레스 구청은 그에게 공사를 맡겨 도로를 확장하고 방파제를 두 곳에 세워 바다에 해변을 만들려고 했다. 아르키메데스가 추천한 자리에 세운 첫 번째 방파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초는 두 번째 방파제를 첫 번째 것과 대칭을 이루는 지점인 코스타 베르데와 라로사 나우티카 식당 사이에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방파제가 파도를 견디지 못할 것이며 바다가 그걸 삼켜버릴 거라면서. 파도를 견디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 카네파는 힘주어 말했다. 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아. 내가 공부한 게 그거니까. 파도와 해류는 첫 번째 방파제에 부딪히는 것과 똑같았지. 바닷물이 뒤로 물러나는 모양도. 바다 밑바닥까지의 깊이도 똑같았어. 인부들은 내게 아르키메데스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내 눈엔 자기 월급을 정당화하려는 늙은 주정뱅이의 변덕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했던 곳에 두 번째 방파제를 건설했지.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나의 친구 리카르도, 나는 첫 번째 방파제에 2배가 넘는 돌과 회반죽을 투입했지만 빌어먹을 방파제는 자꾸만 모래로 뒤덮였어. 그 방파제는 소용돌이를 일으켜 주변 환경을 뒤바꿔버렸고 새로운 해류와 조류를 형성해 수영객들에게 위험천만한 해변이 되고 말았지. 6개월도 안 되어 바다는 연병할 방파제를 부숴버렸고 방파제는 방금 당신이 본 것처럼 폐허로 변했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내게 최대의 치욕을 안겨준 기념물. 구청은 내게 벌금을 부과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큰 손해를 입고 말았어.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했지? 왜 그곳에 방파제를 건설하면 안 된다고 한 건가? 그의 설명은 설명이라고도 할 수 없어. 지초가 말했다. 아주 단순했지. 거기는 바다가 수용하지 않소. 거기는 적당하지 않소. 거기에 세우면 움직일 거요.
움직이면 바닷물이 망가뜨릴 거고 같은 말이 전부였어.